안녕하세요. 1974년에서 1975년까지 아주 짧게 2년 동안 스카우트 활동을 했던 이정모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과학관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관장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성장한 다음에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생활을 위해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양이 어떤 게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1세기는 지난 세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19세기 사람들이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발굴해서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했죠. 그걸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우리는 전기라는 것을 발명했고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와 21세기 사이도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와 21세기에는 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에는요,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문해력이라고 해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이죠. 20세기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문화인이었습니다. 교양인으로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단순하게 글을 읽고 쓰는 데서 그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잖아요. 이제는 과학을 문화로서 즐길 수 있어야 교양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학을 문화로서 즐긴다는 게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서관을 가잖아요. 도서관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학가가 되려고 도서관을 가는 건 아닐 겁니다. 책을 그냥 즐기는 거죠. 여러분이 미술관을 갑니다. 많은 미술 작품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나는 예술가가 돼야겠어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립박물관을 가서 여러 가지 유물을 봤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문화로 즐기면 되는 거지. 내가 역사학자가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축구장에 갔습니다. 상암 축구장에 가서 국가대표 경기를 봐요. 즐깁니다. 우리가 축구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관에 가서 과학을 즐긴다고 해서 우리가 꼭 과학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우리는 왜 과학관 같은 데를 많이 다니면서 과학적인 소양을 키우려고 할까요? 문화인으로, 교양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20세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대부분 과학관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드론, 인공지능,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직접 드론을 만들고 작동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또 우리가 인공지능을 우리가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21세기에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전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경제인이 되든 정치인이 되든 신학자가 되든 운동선수가 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든 이 과학적인 소양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마치 20세기의 문화인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요,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소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소통,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소통이라 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쫙 쳐다보고 있다고 마음이 통하나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도요, 눈만 쳐다보고 있다고 마음 통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오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죠.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편지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책으로, 편지로 우리는 소통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전화로 소통 많이 했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든지 상관없이 거기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내 마음을 전할 때는 내가 말을 하고 글을 써야 돼요. 내 눈을 바라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게 될 거야. 그건 주로 사기꾼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눈만 봐서 할 수는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을 정확하게 잘하고 또 글을 정확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말하기, 글쓰기의 능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말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열심히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상대방이 말한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다가 오히려 이야기를 잘해보려고 말하다가 서로 다툰 적이 있잖아요. 나중에 따져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할 때가 있어요. 딱 보면 그 친구가 말한 것을 내가 오해한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요,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힌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과학자들의 대화법의 가장 표준일 것 같아요. 그 과학자들은 한 3가지 단계로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상대방이 이야기한 걸 내가 대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복잡하게 난삽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너 말은 그러니까 이러하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니? 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은 너 내 말 잘 듣고 있었네? 맞아,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하고 동감을 해주겠죠. 그때 두 번째 단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대단한데? 너 그런 자료를 어디서 뒀어? 난 너 말대로 돼야지 된다 생각해. 그래야 우리 학교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대신 설명해주고 두 번째 단계가 칭찬하는 거였잖아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친구의 말에 살짝 비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 말이 무조건 맞다고만 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아니잖아요. 강의를 듣는 거지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한다는 건 뭐냐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지 말고 살짝 상처를 주는 거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이제 다 좋은데 이 점은 살짝 아닌 것 같아. 라고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말로 소통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글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오래 가거든요. 말로 소통하는 건 금세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영상을 남기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건 아주 중요해요. 저는 성장할 때요, 여러분과 같이 스카웃 활동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글을 써볼 기회가 아주 없었어요. 어쩌다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뭐 독후감 대회 정도를 참가했죠. 그때도 억지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산문을 쓰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뭐 동시를 쓰곤 했죠. 지금은 되게 후회가 돼요. 물론 나중에 글 쓰는 훈련을 받아서 뭐 작가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죠. 왜? 어릴 때 글을 쓸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실 매일 글을 쓰고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카톡이라도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씩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길게 쓰지 말고 3줄, 4줄, 5줄만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써놓고 마치 일기장처럼 감춰놓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을 친구들에게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내가 쓴 글을 남들 앞에서 읽어주고 또 그들이 내 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남들과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런데요, 21세기 이전에 20세기부터 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전통을 아주 강하게 가지면서 이 교육과 훈련을 잘 해온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카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스카웃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뭔가를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에 다른 사람 친구들의 반박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토론 후에 정리해보고 또 내 다른 친구의 정리들을 같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저는 스카웃이 저의 소통 능력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제 잼버리 대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친구들과 같이 모이게 되었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스카웃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 재밌는 활동 속에서 말하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대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 친구들, 외국 스카우트들이 있을 때 잘 안 되는 영어라도 같이 해보세요. 어차피 그 친구들도요, 영어 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곳에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나와 같은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나누는 게 더 우리에게 값진 것일 수 있어요. 스카웃은 스카웃으로만도 즐거운 생활이지만 스카웃을 열심히 잘 했던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고 규율이 있으면서도 민주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남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잼버리 대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74년에서 1975년까지 아주 짧게 2년 동안 스카웃 활동을 했던 이정모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과학관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관장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성장한 다음에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생활을 위해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양이 어떤 게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1세기는 지난 세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19세기 사람들이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발굴해서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했죠. 그걸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우리는 전기라는 것을 발명했고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와 21세기 사이도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와 21세기에는 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에는요,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문해력이라고 해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이죠. 20세기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문화인이었습니다. 교양인으로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단순하게 글을 읽고 쓰는 데서 그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잖아요. 이제는 과학을 문화로서 즐길 수 있어야 교양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학을 문화로서 즐긴다는 게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서관을 가잖아요. 도서관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학가가 되려고 도서관을 가는 건 아닐 겁니다. 책을 그냥 즐기는 거죠. 여러분이 미술관을 갑니다. 많은 미술 작품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나는 예술가가 돼야겠어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립박물관을 가서 여러 가지 유물을 봤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문화로 즐기면 되는 거지. 내가 역사학자가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축구장에 갔습니다. 상암 축구장에 가서 국가대표 경기를 봐요. 즐깁니다. 우리가 축구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관에 가서 과학을 즐긴다고 해서 우리가 꼭 과학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우리는 왜 과학관 같은 데를 많이 다니면서 과학적인 소양을 키우려고 할까요? 문화인으로, 교양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20세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요 대부분 과학관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드론, 인공지능,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직접 드론을 만들고 작동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또 우리가 인공지능을 우리가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21세기에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전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경제인이 되든 정치인이 되든 신학자가 되든 운동선수가 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든 이 과학적인 소양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마치 20세기의 문화인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요,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소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소통,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소통이라 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쫙 쳐다보고 있다고 마음이 통하나요? 그게요, 사랑하는 사람도요, 눈만 쳐다보고 있다고 마음 통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오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죠.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편지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책으로, 편지로 우리는 소통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전화로 소통 많이 했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내 마음을 전할 때는 내가 말을 하고 글을 써야 돼요. 내 눈을 바라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게 될 거야. 그건 주로 사기꾼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눈만 봐서 할 수는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을 정확하게 잘하고 또 글을 정확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말하기, 글쓰기의 능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말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열심히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상대방이 말한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다가 오히려 이야기를 잘해보려고 말하다가 서로 다툰 적이 있잖아요. 나중에 따져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할 때가 있어요. 딱 보면 그 친구가 말한 것을 내가 오해한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요,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힌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과학자들의 대화법의 가장 표준일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한 3가지 단계로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상대방이 이야기한 걸 내가 대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복잡하게 난삽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너 말은 그러니까 이러하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니? 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은 너 내 말 잘 듣고 있었네? 맞아,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하고 동감을 해주겠죠. 그때 두 번째 단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대단한데? 너 그런 자료를 어디서 뒀어? 난 너 말대로 돼야지 된다 생각해. 그래야 우리 학교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대신 설명해주고 두 번째 단계가 칭찬하는 거였잖아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친구의 말에 살짝 비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 말이 무조건 맞다고만 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아니잖아요. 강의를 듣는 거지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한다는 건 뭐냐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지 말고 살짝 상처를 주는 거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이제 다 좋은데 이 점은 살짝 아닌 것 같아. 라고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말로 소통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글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오래 가거든요. 말로 소통하는 건 금세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영상을 남기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건 아주 중요해요. 저는 성장할 때요. 여러분과 같이 스카웃 활동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글을 써볼 기회가 아주 없었어요. 어쩌다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뭐 독후감 대회 등을 참가했죠. 그때도 억지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산문을 쓰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뭐 동시를 쓰곤 했죠. 지금 되게 후회가 돼요. 물론 나중에 글 쓰는 훈련을 받아서 뭐 작가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죠. 왜? 어릴 때 글을 쓸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실 매일 글을 쓰고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카톡이라도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씩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길게 쓰지 말고 3줄, 4줄, 5줄만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써놓고 마치 일기장처럼 감춰놓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을 친구들에게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내가 쓴 글을 남들 앞에서 읽어주고 또 그들이 내 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남들과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런데요. 21세기 이전에 20세기부터 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전통을 아주 강하게 가지면서 이 교육과 훈련을 잘 해온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카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스카웃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뭔가를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에 다른 사람 친구들의 반박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토론 후에 정리해보고 또 내 다른 친구의 정리들을 같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저는 스카웃이 저의 소통 능력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제 잼버리 대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친구들과 같이 모이게 되었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스카웃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 재밌는 활동 속에서 말하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대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 친구들, 외국 스카우트들이 있을 때 잘 안 되는 영어라도 같이 해보세요. 어차피 그 친구들도요, 영어 다 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곳에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나와 같은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나누는 게 더 우리에게 값진 것일 수 있어요. 스카웃은 스카웃으로만도 즐거운 생활이지만 스카웃을 열심히 잘 했던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고 규율이 있으면서도 민주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남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잼버리 대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